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삼국시대 위나라의 초탕제, 문제 조비의 세계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삼국지 문제기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가 아버지 조조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됐는지, 그 과정들, 그리고 황제가 되기 위해 어떤 명분들을 내세웠는지, 또 그의 통치 초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네, 조비라는 인물 사실 조조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조비의 탄생설화부터 시작해서 황제가 되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과 통치를 다룬 고전 사료들인데요. 워낙 기록이 방대하니까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핵심을 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료들을 통해서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또 조비라는 인물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비가 권력을 잡고 황제가 되는 그 과정의 어떤 치밀함이랄까요? 그리고 그가 세운 위나라 초기의 모습들을 좀 생생하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조비.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조조의 아들이고 187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푸른 구름이 수레 돋개처럼 하루 종일 그 위를 맴돌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고대 기록에서 흔히 보이는 거죠. 그 지도자의 비범함을 좀 강조하려는 일종의 상서로운 징조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주려는 거고요. 네, 그렇죠. 8살 때 이미 문장에 능하고 경전, 제자백과 다 통달하고 말타기, 활쏘기, 심지어 격검까지 뛰어났다고 하니까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엄친아 같은 느낌인데요. 기록상으로는 그렇죠. 다만 모든 기록이 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조가 조비의 초기 경력과 관련해서 좀 불만을 표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도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후계자 문제로 조비가 상당히 소갈이를 했다는 점이에요. 조조가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게 아주 치열했죠. 조비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불안했던 조비가 관상가, 그 고원료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은 예언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해질 운명이다. 다만 40세에 작은 고비가 있겠지만 그 후는 걱정 없다. 였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예언이 또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졌다고 하죠. 실제로 4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당시 후계자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이런 예언 같은 게 조비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좀 다지는데 활용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또 후대에 그의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요소가 됐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다 220년, 드디어 조조가 세상을 떠나고 조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승상 그리고 위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한나라 헌제가 내린 조서에는 조조의 위협을 잘 계승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그런 당부가 담겨 있었고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받은 거죠. 위왕이 된 조비 행보가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바로 국가 시스템 정비에 착수하는데요. 가후, 화힘, 왕랑 같은 주요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고 또 한관 권력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리고요. 네, 권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특히 좀 눈에 띄는 건 민생 안정책인데요. 관문이나 나루의 세금을 이전보다 확 줄여주고 백성들이 공원 같은 곳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풀고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시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초기 통치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초기에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심을 사고 동시에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서로운 징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초연이라는 지역에 황룡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 네. 용은 예로부터 황제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더 흥미로운 건 45년 전에 선양이라는 관리가 이 땅에서 왕이 나올 거고 50년 안에 다시 용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기억하는 노인이 딱 나타나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야,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네요. 그렇죠. 조비는 이 노인에게 상을 내리면서 이 사건을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네, 과거의 예언과 현재의 길조를 연결시키는 거죠. 자신의 통치가 오래전부터 예정된 천명,
천명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천명 사상은 동아시아 왕조 교체기에 늘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논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조비는 국가 체제를 좀 갖추려고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게요. 하우돈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물론 곧 사망하긴 했지만요. 또 예맥이나 부여 같은 주변 이민족 사신들을 접견하면서 외교 관계도 만들고 천문 관리도 임명해서 하늘의 뜻을 살피는 시스템도 정비하고요. 네, 새로운 통치자가 권위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과정들이죠. 주변 세력과의 관계 설정, 국가 의례 정비 같은 것들요. 쉰 꿩 같은 길조가 나타나니까 또 잔치를 열기도 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때 하우돈 장례 때 조비의 행동에 대해서는 역사가 선성히 좀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예법에 어긋났다고. 네, 손성의 비판처럼 모든 행동이 다 긍정적으로만 평가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국가 운영의 기틀을 다지려는 노력 자체는 분명히 있었죠. 천문관측이나 장례 절차 같은 의례가 통치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으니까요. 권력 기반을 다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상 추존도 있었죠. 아버지 조조를 무왕으로, 할아버지 조숭을 태왕으로, 어머니 변씨는 왕태우로 높이고. 네, 그것도 중요하죠. 조상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들 조예를 후계자 반열에 올리고 정칭이라는 학자를 스승으로 붙여서 교육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산적 두목이었던 정감, 왕조 이런 세력이 항복해오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복속시킨 것을 좀 자랑하면서 앉아서 항복받는 게 군대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군사력 외에도 덕과 위엄으로 복속을 유도한다.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좀 과시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상을 추존하고 교역을 강조하는 건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통치자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테고요. 힘과 명분을 동시에 추구한 거죠. 물론 항상 평화적인 방법만 쓴 건 아니었어요. 황화나 장진 같은 반란 세력은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기도 했죠. 네, 필요할 때는 무력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남쪽 오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는 신하 곽성에 아주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요. 곽성이 지금은 때가 아니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간언을 했는데 조비가 엄청 화를 내서 그를 처형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조비 통치의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죠. 나중에 후회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좀 충격적이네요. 네, 이게 내부 안정과 외부 확장 사이에서의 어떤 고민,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단호함, 어쩌면 조급함까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시점에서 섣부른 군사행동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한 건데 그 충언을 듣지 않은 거죠.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그 곽성 사건 직후 얼마 안 돼서요. 백관들한테 황제나 요임금처럼 널리 의견을 듣겠다 이러면서 직무에 충실하고 거리낌 없이 충원하라는 교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대조적이네요. 곽성을 처형한 일하고는 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도 표면적으로나마 신하들의 의견에 경청하는 그런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통치 방식과는 별개로 통치 이념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테고요.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오나라 송권이 사신 보내서 조공을 바치고 총나라 장수 맹달이 투항해 오고 저조개왕 양복도 귀순하고. 네, 이건 상당한 성과죠. 조비는 이걸 두고 내 덕과 인애가 뛰어나서 주변 세력들이 스스로 감화되어 찾아온 거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손권이나 유비를 좀 고립시키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겠죠? 그럼요. 단순히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했던 시대니까요. 이런 외교적 성과를 교화의 결과로 포장하는 것은 위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 선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초현을 방문했을 때는 잔치를 크게 베풀고 2년 동안 세혐을 면제해주는 등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도 보였어요. 네, 고향 민심을 챙기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때도 역사가 손성의 날카로운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조조 상중인데 연회를 즐기고 하는 게 예법에 어긋난다는 거였죠. 그 지적 상당히 날카롭죠. 심지어 손성은 이런 예법 경시 풍조 때문에 위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까지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던 사회에서 효와 예는 통치의 근본이었습니다.
손성의 비판은 조비가 내세우는 길조니 덕친이 하는 그런 정당성 논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통치자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의례 준수 여부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본 겁니다. 이건 조비의 리더십과 위나라의 미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었어요. 그래도 원정 중에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고향으로 보내서 장례를 치르도록 명하는 등 좀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네요. 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먹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비가 드디어 황제가 되는 과정입니다. 기록을 보면요. 한나라 마지막 황제 헌제가 스스로 이제 민심이 위나라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조비에게 황위를 넘겨줄 준비를 했다고 나와요. 한나라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으니 조조와 조비 부자의 공덕이 지극하고 하늘에 상서로운 징조들도 나타나니 황위를 계승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이게 선양의 핵심 논리입니다. 무력으로 빼앗는 찬탈과 달리 이전 황제가 덕이 있는 다음 통치자에게 평화롭게 자리를 물려준다.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강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지만요. 요순우 같은 고대 성군들의 사례를 끌어와서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례였습니다. 권력 이양을 최대한 정당하고 순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인 셈이에요. 이 선양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이 펼쳐집니다. 여러 신하들이 나서서 조비의 등극이 하늘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상소를 계속 올리는데요. 그 논리가 정말 다양하고 치밀해요. 네, 그야말로 정통성 서사를 구축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언, 예를 들어 강압이라는 예언가가 자환, 즉 조비가 천하를 평정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아, 그런 예언까지 찾아냈군요. 그렇죠. 그리고 조비 즉위 후에 나타났다는 온갖 길조들, 황룡, 기린, 봉황 같은 상스러운 동물들 출현은 기본이고 감로가 내리고 예천이 솟고 이런 현상들까지 다 동원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끌어모은 느낌인데요. 특히 태사승, 허지의 상주가 그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길조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주역이나 춘추 같은 경전, 또 여러 예언서들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절들이죠? 한나라는 위나라에 자리를 넘기고 위나라는 그 증표를 받는다거나 한나라를 잇는 자는 위공의 아들이다. 이런 구절들을 찾아내죠. 심지어 당토고라는 예언 속 문구를 위자로 해석하고 조비의 이름이나 수도가 될 허창지명을 암시하는 구절까지 찾아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거의 꿰어 맞추기 아닌가요? 거기에 더해서 별자리 움직임 같은 천문 현상까지 해석해서 위나라가 한나라를 계승하는 것이 천명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정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네요. 예언, 길조, 천문현상, 경전에서 심지어 문자풀이까지. 네, 조비의 황제 등극이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임을 입증하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정통성 확보에 공을 들였는지, 역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지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렇게 신하들이 온갖 명분을 들이대면서 황리의 오르시라고 압박을 하는데도 조비는 계속 사양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네, 그 사양하는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덕이 부족하다. 선왕의 업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요순우 같은 성군들이나 허유처럼 자리를 탐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본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을 하죠. 이것 역시 선양 의례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더라도 바로 덥석 자리를 받는 대신 여러 번 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겸양과 덕을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과 백성의 열망 때문에 마지못해 수락한다. 이런 명분을 쌓는 과정인 거예요. 사마이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계속해서 천명을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재위가 비어있으면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헌재 역시 계속 선의조서를 보내고요. 이 밀고 당기는 과정이 꽤 길게 이어지죠. 네, 압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황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의무이자 운명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조비 등극의 필연성을 강조하면 효과를 낳는 거죠. 마침내 여러 차례의 사양과 간청 끝에 조비는 천명을 진실로 거절할 수 없고 백성의 바람을 어긋나게 할 수 없다면 내가 어찌 계속 사양하겠는가 라면서 수락을 합니다. 드디어 받아들이네요. 네, 220년 11월 28일 번양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황제에 즉위합니다.
연호를 황초로 바꾸고 대사면령을 내리고요. 수많은 신하들과 흉노족 지도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즉위식을 거행하고 천지의 황제가 되었음을 고했다고 합니다. 이 장엄한 의식은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우주적 질서 속에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고함으로써 천명을 받았음을 공인하는 거죠. 즉위 후에 조기가 이제야 순임금과 우임금이 어떠했을지 알겠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네. 이건 자신이 바로 그 성군들의 뒤를 잇는 정당한 계승자임을 선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가 된 조비는 우선 전 황제, 헌제를 사냥공으로 봉하고 한나라 황실의 예우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였겠죠. 네, 그렇죠. 전 왕조에 대한 예우는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황제로 추존하고 조조는 무황제로요. 관집체계도 정비하고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는 등 위나라 황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니다. 네, 전 왕조에 대한 예우, 조상 추존, 수도 이전 이런 것들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흔히 보이는 조치들입니다. 과거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거죠. 특히 수도를 옮기는 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황제가 된 이후의 통치 초기를 좀 보면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황초 2년, 그러니까 221년에는 제사나 사냥 같은 의례 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유교의 시조인 공자를 높여서 그 후손을 보살피게 하는 등 유교적 정통성 강화에도 힘을 썼고요. 네, 의례를 통한 권위 확보죠. 경제적으로는 오수전을 다시 발행했다가 물가 문제 때문에 금방 폐지하기도 하고 군사적으로는 조인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책 시도와 실패, 또 내부 안정 유지 같은 현실적인 통치 모습이 보이네요. 이해에 견왕후가 사망하기도 했고 일식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삼공, 그러니까 최고위직 신하들에게 묻지 않겠다는 조서를 내린 일도 있었네요. 아, 천재지변에 대한 군주의 책임론 논쟁, 당시에도 중요한 이슈였죠. 책임을 신하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한 건 군주의 관용을 보여주려는 제스처였을 수도 있고요. 황초 3년, 222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서역과의 교류를 위한 관직, 무기교위라는 걸 설치하는 등 좀 개방적인 정책을 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인사정책이나 서역개척 같은 실질적인 통치행위죠. 동생들을 왕으로 봉하는 등 종친 관리에도 신경을 썼고요. 이때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유비가 오나라를 공적한 그 유명한 이릉대전. 아, 네. 그때 조비가 700리에 걸쳐서 길게 늘어선 유비의 진영을 보고 저건 병법을 모르는 짓이다. 절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아떨어졌죠. 네, 실제로 며칠 뒤에 유비가 대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죠. 이건 뭐 조비의 뛰어난 군사적 식견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자인 유비 실책을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겠죠. 이후에도 기근구제를 위해서 둑이라는 신하를 파견하고 또 촉에서 투항해온 장수 황권을 아주 후하게 대우하는 등 민생 안정이나 인재 확보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네, 꾸준히 노력하죠.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조서가 반포되는데요. 바로 황후나 외척 세력이 정치에 간섭하거나 자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위나라 정치사, 더 나아가 중국사 전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예요. 아마도 후한 말에 외척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어지럽혔던 그 폐해를 직접 봤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역사가 손성은 능력 있는 인재라면 외척이라도 등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능력주의와 가문 배경 사이의 오랜 긴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조비는 자신의 사후 문제, 그러니까 능료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무덤인 수릉은 산세에 의지해서 만들되 봉분이나 나무를 심지 말고 금은보와 같은 부장품 대신 질그릇만 사용해서 아주 검소하게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네, 상당히 실용적이고 검소한 면모를 보여주는 유언입니다. 화려하기만 한 황제릉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 예를 들면 도굴 같은 걸 되새기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죠.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왕조의 안정과 민생을 고려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군사적인 면에서는 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222년 말부터 223년 초,
그리고 224년부터 22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로 오나라 정보를 시도했지만 네, 결과가 쏙 좋지 않았죠. 손권의 방어나 전염병, 또 기상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릉 전투 예측 성공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선 남방정벌에서는 한계를 보인 겁니다. 이건 뭐 남쪽 지역 공략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비의 군사적 판단이나 원정 준비가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걸 시사하죠. 그 외에도 통치 후반기에는 상서로운 새로 여겨진 사도세 출현을 인재 등용과 연결시키거나 동생 조창과 태후 변씨의 죽음, 홍수 피해 대처, 또 무속신앙 금지령 등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권력 강화 노력, 자연재해나 상사로운 징조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대처, 그리고 숙적인 오나라와의 끝나지 않는 대결 구도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초 7년, 226년, 즉위한 지 7년 만에 조비는 병세가 위독해집니다. 네, 생각보다 짧은 통치였죠. 그는 조진, 진군, 조휴, 그리고 사마이 같은 핵심 신하들을 불러서 아들 조예를 잘 보좌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후공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한 뒤에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정말 그 관상가의 예언대로였네요. 네, 장례는 그의 유언에 따라 수릉에 검소하게 치러졌다고 하고요. 비교적 짧았던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평생의 경쟁자이자 동생이었던 조식이 바친 장문의 애도사가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참 복잡했던 형제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죠. 아, 조식의 애도사요? 내용은 어떤가요? 대한 아주 극진한 찬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당대의 문학적 분위기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조비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인군주로서의 면모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스스로 100편이 넘는 시문을 남겼고 황남이라는 거대한 백과사전 편찬을 주도하기도 했으니까요. 왕랑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오직 덕을 세우고 이름을 남기는 것만이 영원하며 그중 최고는 책을 저술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문학을 상당히 중시했어요. 또 전론이라는 글에서는 자신의 문무 실력을 아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비면서 활쏘기, 말타기, 검술 다 익혔고 사냥 실력, 다양한 무기 사용 능력, 심지어 보드게임 같은 놀이 실력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뽐냈죠. 정말 다재다능했네요. 네, 스스로를 문무겸비의 인물로 아주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 문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실책들, 예를 들어 가족 처형 문제라던가 총신 등용 문제 같은 것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이상적인 군주상을 세우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법 앞에서는 황족이라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사가 진수의 평가는 좀 박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수는 그의 문학적 재능이나 박학다식함은 인정하지만 군주로서 갖춰야 할 넓은 도량이나 공평함, 또 덕을 지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좀 부족해서 고대의 현명한 군주들과 비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오늘 조비의 이야기를 쭉 한번 따라와 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조비는 분명 치밀한 계획과 아주 정교한 명분 쌓기를 통해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위나라 초기 통치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무를 겸비했지만 때로는 아주 단호하고 냉정한 면모를 보였고 실용적이면서도 의례나 상징 같은 것들을 매우 중시하는 좀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그의 등극 과정을 보면 당시 권력이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정치적 책략과 상징 조작, 그리고 사상적 논쟁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언, 길조, 천문, 역사 해석 등 정말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은 권력자의 야망과 전통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보여주죠. 어쩌면 그토록 많은 명분을 내세운 것 자체가 그의 정통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비는 자신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말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손성이나 진수 같은 역사가들은 그의 예법 경시나 도령 부족 같은 결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손성은 그게 위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징조라고까지 예언했었죠. 네, 아주 의미심장한 지적이었어요. 실제로 위나라가 다른 통일 왕조들에 비해서 비교적 단명했던 왕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 초대 황제의 행보와 그에 대한 당대의 비판들이 위나라의 궁극적인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부분은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조비의 시대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